다음에 법원 간 충돌 시효력 관계입니다. 법원 간 충돌 시효력 관계. 일단 거기 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하고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그래서 먼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법률하고 법률 사이 또는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 사이 이런 것들이 동등한 규범 사이죠.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 나와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해요. 상위법 우선 원칙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적용되는 신법 우선의 원칙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법 우선의 원칙 보세요.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 이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건? 거기 판례가 나 있죠?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신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 사이는 동등한 규범 사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이 아니고 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뭐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9,600원이고 올해는 만약에 9,800원이다. 9,800원이 적용되잖아요. 이것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은 동등한 규범 사이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또 하나 거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이. 그리고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그래서 만약에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을 하면은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그리고 민법하고 상법이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인데 일반법은 적용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게 민법이죠. 근데 상법은 상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게 상법입니다. 적용 범위가 좁죠. 적용 범위가 좁은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특별법이. 그래서 거기 예를 든 게 첫 번째 줄 끝에 선언법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계. 선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한 게 선언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선언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넓죠. 선언법에 비해서.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좁은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이 충돌을 하면은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 게 거기 있죠.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에 기업 단위 단체 협약에 대한 관계. 상식적으로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넓나요?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넓나요? 기업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넓죠. 그러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협약이 충돌을 하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상하위 규범 사이입니다. 상하위 규범 사이. 상하위 규범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률하고 시행령. 법률이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이 충돌하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거기 상위법 우선 원칙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위법이 법률, 그 다음 상위법이 시행령, 그 다음 상위법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이런 순서로 상위법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하고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이 충돌이 있으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하위 규범 사이에서는 일단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고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하위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상위법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아까 그 노동법 총론 거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우리 근로기준법 15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 만약에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무효가 안 되고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5조 1항은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15조 1항은. 그리고 밑에 97조 보세요. 이 97조는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15조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것도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효력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97조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서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을 한다. 근데 상하위 규범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해결을 하고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하는 거지 이걸로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건 출제된 적도 있는 지문이고요. 노동법의 법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총론에서 뭐 중요한 한 두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노동법의 연역
여긴 다 뭐 기본적으로 암기, 뭐 1차와 관련된 암기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 먼저 보세요. 1공화국 재헌헌법.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 네 가지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와 소년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이 재헌헌법에서 인정이 됐어요.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이 재헌헌법에서 인정이 됐는데 옆에 써놓으세요. 3공화국에서 삭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네 번째,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은 재헌헌법에서 인정이 됐다가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3공화국 헌법에서.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을 제정을 했다. 1953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1번 보세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게 노동사법인데요. 이게 19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53년도. 이걸 노동사법이라고 해요. 그때 노동사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그래서 이때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2번.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밑줄 그어두세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거기도 밑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때 처벌주의가 있고 원상회복주의가 있고 그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처벌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죠. 처벌주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다시 그 관련된 부분에서 다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3번 노동법의 내용 체계에서 우리 노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나 그리고 조정기간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같은 건 미국식 제도를 개수한 겁니다. 미국식 제도를. 그리고 대륙법 제도를 개수한 건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그 독일법이죠. 독일법을 개수한 겁니다. 독일법을. 다음에 2번 제3공화국입니다. 제3공화국 직업안정법, 선언법,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이런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는데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 내용 볼게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1963년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이 당시 노조법은 산별노조를 강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기업별 노조는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아까 53년도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었잖아요. 그걸 삭제했습니다. 1963년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53년도 노동조합법 제정을 할 때 인정했던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하다가 이제 63년도 노조법을 개정을 하면서 원상회복주의로 바뀝니다. 원상회복주의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원상회복주의하고 처벌주의하고 병용하고 있죠. 지금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 노조법을 개정할 때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4번에 제5공화국 있죠? 이건 1980년입니다. 1980년에서는 아까 1963년도 노조법을 개정할 때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1980년 5공화국 헌법하에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어요. 노조법에 규정된 노사협의제도를 밖으로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까 63년도 노조법을 개정할 때 산별노조만 인정된다고 했었죠. 근데 5공화국 때는 기업별 노조만 인정을 했죠. 1900 노동조합법 개정,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거기 5번 6공화국에 양가로 1번에 97년 노동법의 새로운 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1번만 볼게요. 노동사법 폐지 및 제정의 특징에서 기억번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해서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법 이름을 지금과 같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어요. 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노사협의회법 이름만 바꾼 거죠. 그 이름만 바꾸고 세부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갈게요. 1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영국의 노동입법 볼게요. 거기 집단정도사관계법 보시면 영국은 1799년에 단결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노조를 만들면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의 법적 승인 단계 중에서 금지 단계였다는 거죠. 금지 단계. 그러니까 노동 3권의 법적 승인 단계가 금지 단계, 소극적 방임 단계, 합법화 단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금지 단계, 방임 단계, 합법화 단계. 이게 노동 3권의 법적 승인 단계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때가 이 금지 단계에서는 단결 자체를 금지한 거예요. 노동조합 자체를 못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1799년에 단결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을 했는데
이게 금지 단계인 거죠.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승인 단계 중에서 금지 단계인 겁니다. 이제 소극적 방임 단계가 민사면책은 인정이 안 되지만 형사면책은 인정되는 게 소극적 방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 있죠? 공모죄 및 재산보호법 1875년에 공모죄 및 재산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쟁행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한 거. 이게 소극적 방임 단계입니다. 노조를 만들어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 이제 합법화 단계가 이제 민사면책까지 인정되는 거죠. 민사면책까지 인정되는 게 합법화 단계입니다. 여기가 합법화 단계. 그래서 이 합법화 단계가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노동쟁의법 있죠. 1906년 쟁행에 대한 민사면책까지 인정이 된 거죠. 쟁행에 대한 민사면책까지 인정이 돼서 이제 노동 3권이 법적으로 승인됐다라는 거죠. 영국에서. 다음에 이제 독일의 노동입법입니다. 독일의 노동입법은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안 줬어요. 독일의 노동입법은 거의 영향이 안 줬고, 거기 집단정도사관계법 보시면 1918년 단체협약법이 있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법이 이 독일의 단체협약법입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규범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규범으로. 그리고 바이마르헌법,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의 근로권 및 노동 3권을 헌법상 인정을 했다. 근로권 및 노동 3권을 헌법상 최초로 인정을 했다. 외국의 노동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동입법인데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는 와그너법하고 세 번째 나와 있는 테프트-하틀리법이죠.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미국의 노동입법 첫 번째가 노리스 라가르디아법인데 비혈계약을 불법화시켰다. 다음에 이제 와그너법입니다. 1935년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이 와그너법입니다. 와그너법. (1930년대는) 미국 시대적 배경이 대공황이죠.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법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법률이 와그너법이에요. 대공황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와그너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독점적 이윤을 노조한테 배분한 거죠. 이 노조한테 사용자의 독점적 이윤을 배분한 이유는 대공황이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와그너법에서 인정한 게 첫 번째가 클로우즈 샵 인정입니다. 이 클로우즈 샵은 뭐냐면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게 클로우즈 샵입니다. 조합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에 가입을 안 하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와그너법이라고 그랬죠? 와그너법. 그래서 클로우즈 샵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에 의한 노동삼권 침해행위입니다. 노동삼권 침해행위. 이게 부당 노동행위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을 했고요. 와그너법에서 노동삼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노동삼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고 배타적 교섭제를 인정을 했다. 과반수 노조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과반수 노조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어요. 노동위원회 제도.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미국 와그너법에 영향을 받은 거죠. 와그너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테프트-하틀리법입니다. 1947년 2차 대전 이후죠.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까 거기 우리 노동사법 53년도에 제정했잖아요. 아까 노동사법을 53년도에 제정했는데 그때 노동조합법 내용 중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었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테프트-하틀리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테프트-하틀리법에 영향을 받아서 1953년 노동조합법 내용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샵을 부정을 하고 유니온샵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클로즈샵이 뭐라고 그랬죠? 노조원만 채용할 수 있는 게 클로즈샵이라고 그랬죠? 유니온샵은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데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이게 유니온샵입니다. 조금 다르죠? 약간. 노조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할까요? 클로즈샵이 더 유리하겠죠? 노조원만 채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그 테프트-하틀리법은 노조 권한을 와그너법에 비해서 좀 제한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노동입법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차 객관식에서 거기 지금 말씀드린 와그너법하고 테프트-하틀리법입니다. 근데 테프트-하틀리법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거. 이게 대부분 나왔고요. 와그너법에서는 뭐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 신설, 뭐 노동위원회 신설, 노동삼권의 법적 보장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랜드럼 그리핀법은 1959년이며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내부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거고 거기 지금 말씀드린 와그너법하고 테프트-하틀리법만큼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건. 아까 그 총론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 중에 노동법에 법원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거기 국제노동기구입니다. ILO. 그래서 거기 연역을 보시면 국제적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이다. 굉장히 오래됐죠? 1919년이니까. 그래서 이 최초로 이 ILO가 만들어졌을 때는
유엔의 산하기구였어요. 유엔의 산하기구였는데 지금은 유엔의 전문기구죠. 거기 나와 있죠. 유엔 1946년 유엔의 전문기구로 편입됐다라고 했죠.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ILO는 1969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거기 26회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죠. 1944년입니다. 이 26회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도 하고요.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필라델피아 선언 4가지 있죠.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 빈곤은 전체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궁핍에 대한 투쟁은 노사정의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비정규직 보호는 이 당시에 문제가 안 됐었죠. 비정규직 보호는 필라델피아 선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써놓으세요. 비정규직 보호는 필라델피아 선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죠. 거의 그 당시에는. 지금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거지 1940년대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음 2번 조직 보시면 총회,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여기서 3자는 노사정입니다. 노사정.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3자 협의기구인데 정부 대표가 2인이어서 4인이 되는 겁니다.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그래서 각자 발언권하고 표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각자 발언권하고 표결권을 행사를 하고요.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입 방식. 유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공식 수량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 지위를 취득하지만 비회원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위를 취득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ILO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협약과 권고가 있죠. 협약은 가맹국이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아까 ILO 비준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했죠. ILO 비준협약은 그 얘기입니다. 협약은 가맹국이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근데 권고는 우리 법원,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조약 보완 또는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실시가 곤란할 때 국가별 개별적으로 채택한다. 그래서 권고는 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권고는 가이드라인인 거죠. 권고는 가이드라인입니다. ILO는 협약이 거의 200개 가까이 있어요.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ILO가 200개 가까이 협약이 있는데 핵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협약. 그래서 원래는 ILO에서 인정하는 노동 기본권이 있습니다. 노동권이. 그래서 강제 노동, 그리고 뭐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로 차별금지, 그리고 아동노동, 그래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게 29호하고 105호고요. 29호,
105호.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이 87호하고 98호예요. 87호, 98호. 그리고 차별 금지와 관련된 협약이 100호하고 111호입니다. 100호하고 111호. 그리고 아동 노동과 관련된 협약이 138호하고 182호예요. 138호, 182호. 이 네 가지가 이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아동노동 이 네 가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이 8가지 협약이 ILO 핵심 협약입니다. 핵심 협약.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우리 교재.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미비준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이 있고 그리고 비준협약을 보면 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 있죠. 강제노동과 관련된 두 가지 협약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거기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98호 단결권 및 교섭권에 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있었고요. 차별금지 100호하고 111호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그리고 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138호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그리고 182호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이게 최근까지 이 네 가지 분야 8개가 ILO 핵심 협약 8개였어요. 근데 최근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이라는 기본권을 추가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이걸 노동 기본권을 추가했습니다. ILO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 안전과 작업 환경에 관한 협약. 산업 안전과 작업 환경에 관한 협약 155호. 155호.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 안전 보건 증진 체계에 관한 협약. 산업 안전 보건 체계에 관한 협약. 이건 187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LO 핵심 협약이 10개가 됐어요. 이렇게 10개가. 이게 최근에 추가된 핵심 협약 2개죠. 2개. 그 중에서 비준하지 않은 건 거기 105호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머지는 다 비준을 했어요. 이것까지 다 비준을 했어요. 이것까지. 지금 비준하지 않은 게 이것만 비준하지 않은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걸 포함해서 10개 기본 협약을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10개 기본 협약을. 그 중에서 105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아동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이 5개가 ILO에서 인정하는 노동기본권 분야고 각 분야별로 2개씩 핵심 협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105호만 비준하지 않았다. ILO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노동기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이건 듣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는데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이고요.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급부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이 근로의 권리나 노동 3권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이 근로의 권리나 노동 3권. 보통 근데 노동 3권이라고도 하고 근로 3권이라고도 하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근데 뭐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노동 3권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근로 3권이라고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건.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사회적 기본권이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근로의 권리 그리고 노동 3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 아까 우리가 이 노동법하고 관련된 헌법 조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기 나와 있는 헌법 32조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헌법 33조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32조, 헌법 33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헌법 32조부터 볼게요. 거기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적정임금 보장의 노력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거기 최저임금제 밑줄 그어주세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있죠. 최저임금법이 이 32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적정임금하고 최저임금을 바꿔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돼요. 적정임금하고 최저임금을 바꿔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그럼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걸. 다음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의무를 지죠. 그렇죠? 권리는 가지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지나 근로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거기 의무 대신에 권리가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죠.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다음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이죠.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다음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5항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자 근로나 연소자 근로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이 있죠. 그것도 헌법상 근거 조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그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여자 근로에만 있는 거죠. 연수자의 근로에는 없어요. 그렇죠?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예. 다음 6항.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부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요. 부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한테는 보호가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보호가 되는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2번 법적 성격에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판례가 하나 나와요. 박스에.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예를 들면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인간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든.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그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벌써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 헌재 판례고요. 이게. 거기 3번 보세요. 3번. 거기 내용 보시면 이것도 헌재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를 대신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내가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하거나 대신 생계비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을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 보시면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헌법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인 간에 대해서도 그 자유권적 측면은 3자적 효력을 가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근로나 연소자 근로는 사인들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사인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용자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도 연소자 근로나 여성 근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3자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기본권 중에서 근로의 권리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노동 3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